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오늘은 앞서 돈의 속성이란 책을 이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면서 서브 타이틀은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을 듣고도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이 방법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 비법을 전달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초, 중, 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아이돌, 유튜버, 건물주, 운동선수가 나오고 있다. 고학년일수록 교사, 교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한다. 결국 이 꿈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는 꿈이다. 만약 자녀가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녀를 위한 근사한 직업이 하나 있다. 이 직업은 고집이 있어야 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아니요 싫어요를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적합하다. 바로 기업가다. 이런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기업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기업가가 되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자녀가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중학생 정도면 아주 좋고 대학생 자녀도 좋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로는 한국 최고 기업의 우량주를 사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녀와 토론을 통해 그런 종목들을 산다. 이 기회를 통해 자녀에게 증권, 브랜드, 회사 가치, 배당 같은 경제 용어를 가르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황을 놓고 분석도 해본다. 실제로 직접 증권을 사서 자기 계좌에 일어나는 현금 변화를 보면서 해당 회사들의 경제를 배우는 것과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방법을 자녀들이 따라오고 흥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사업의 천재로 키울 수 있다. 음악이나 운동 혹은 공부에만 천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도 가르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이 애플사의 새 전화기를 기다릴 때 내 자녀와 애플 회사의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동향 및 신제품 판매 예상액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자녀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놀이도 판돈이 걸려야 흥미가 생기듯 자녀에게 증권 계좌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보인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이해하고 국가와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회사의 경영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다. 한국의 존리 대표의 제안처럼 사교육비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증권계좌 안에 넣어두면 아이가 대학에 갈 때 학비로 쓸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을 만한 돈이 모일 것이다. 만약 자녀가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그에 맞는 공부도 저절로 찾아서 하게 된다. 그들은 왜 수학이 필요하고 영어가 필요한지 몰랐을 뿐이다. 자기 스스로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대학을 간다 할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느끼면 알아서 공부하게 된다. 기업인들의 강연에 데리고 다니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박람회나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경영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라. 한국 청년들은 창의적이며 뛰어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히려 도전을 포기한 삶을 살길 바란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결국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 젊은이가 마음 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한다.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나는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한 아이가 고작 대기업 직장인이 꿈인 목표에 동참하게 하지 말기 바란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사회와 대학이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적극 돕는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이미 나스닥에는 수도 없는 이스라엘 회사들이 상장하고 있다. 무려 40% 회사가 이스라엘인 소유다. 왜 한국 청년들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꿈꾸지 않고 건물주가 꿈일까? 부모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도전 정신을 후추파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후추파란 뻔뻔하고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뜻한다. 당신 자녀와 딱 맞지 않는가? 집안에 뻔뻔하고 당돌하고 말 안 듣고 건방진 자녀가 한 명씩은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저항하고 따진다면 이 아이가 사업가가 될 아이다. 이런 아이에게 도전과 창업을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기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 돼버린 것이었다. 자식들의 이번 생일에는 기업가라고 적힌 근사한 명함을 선물해 주길 바란다. 자녀가 명함을 가지면 단박에 어른이 된다. 사회적 생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저축과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고 듬뿍 격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삶의 실체적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고 도전과 실패를 이어갈 수 있는 부모의 지지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번번이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만약 이렇게 자식을 기업가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부모가 당신의 부모였더라면 당신도 지금 직장인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 어느 날 반드시 당신 자녀가 그동안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의 수백 배를 돌려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저의 아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부부가 내게 한 말을 잊히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자식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자식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고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부부는 내 책을 읽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한탄이 있다. 그때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떼부자일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당시에는 주식이 2배나 올라서 횡재를 했다고 팔았지만 그 후에 더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판 가격보다 차마 비싸게 살 수 없어 포기하고 만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1월경 6만원대에 접근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억 원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이다. 이 데일리가 마켓포인트에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음마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른 돈 2,4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2억 9,730만 원으로 불었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배당액 재투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2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 현재 음마아파트 시세가 20여 원이 넘어가니 1000%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계산해보면 아까운 일이다.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1975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아직도 팔지 않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투자 스타일로 보면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있지만 단기도 초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에도 영원히 팔지 않는 투자 스타일이 있다. 가치 투자자는 좀 다른 부류다. 가치를 기준으로 삼다 보면 단기 투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자마자 급격히 올라서 표준 가치를 넘어가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도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나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투자라 생각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로 파란만장했으며 전설적인 장기 투자자인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도 몇 번의 파산을 맞이했었고, 피터 린치는 불명예 퇴사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영리하게 걸어 나왔다. 이들 모두 장기 투자자이지만 힘든 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 장기 투자자이자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조차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식시장 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다. 6개 종목이 무려 50% 이상 폭락했는데 버핏의 전통적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강한 폭격을 받았다. 11세부터 시작했다는 그의 80년 투자 인생의 막바지, 평생의 명성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거래에 능한 사람이 아니다. 거래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 흥정을 할 때도 적정 가격을 찾아낸 후 세일즈맨에게 최종 인수 가격을 단 한 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추가 흥정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부분 이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었고 1시간 안에 차를 가져온 적도 있다. 부동산을 살 때도 거의 같은 방법을 유지한다. 흥정이 완료되었는데 또 다른 이유로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거래를 중지한다. 다시 흥정이 오가는 상황보다 매물을 버리는 쪽을 선택한다. 눈치가 오고 가고 협상을 주고받는 일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거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거래 방법이다. 그래서 주식을 매번 사고 팔아야 하는 상황도 싫어한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고른다. 심지어 평생 팔지 않아도 될 회사를 좋아한다. 이전에 서로 이웃으로 지내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논밭을 팔아 서울 변두리를 돌며 집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대신 아이들은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옮겨야 했다. 결국 그 돈을 모아 강남 아파트 입성을 마지막으로 투자 인생을 종료하고 보니 옆집에 살던 가족은 땅값이 올라 그 동네에 100억 원짜리 상가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람쥐가 아무리 촐랑대도 궁둥이 무거운 곰을 못 이기는 것이다. 사업이든 사람이든 품성 좋고 성실한 사람을 찾았으면 헤어지지 말고 한평생 잘 살기를 바란다. 국제적 수준의 행동 에티켓과 세계화 과정. 중앙대에서 사업가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육을 2년간 진행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경영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과 일주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으로 현장 교육을 위해 미국 업체나 사업구조 등을 찾아다니는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데려오니 한국 굴지의 브랜드 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의 에티켓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들이 일반적인 선진국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은 걸 본 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의 실수는 한국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비난받거나 눈치받은 일이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결국 그들의 한국 브랜드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경영자들에게 국제 비즈니스 행동 기준을 먼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알만한 회사의 대표들을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대략 이런 것들이다. 식당을 들어서면 안내를 받기 전까지 입구에서 기다려라. 아무 좌석에 먼저 앉지 마라. 길을 걸을 때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 닿거나 부딪히면 반드시 사과해라. 음식이 먹을 때는 요란스럽게 나눠 먹지 마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호텔 복도에서는 소리를 줄여라.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는 너무 바짝 다가서지 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받아라.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마라. 남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미팅이 있을 때면 복장을 갖춰라. 업체 탐방 시에는 슬리퍼를 신지 마라. 식당에서는 팁을 줘라.
한국 식당에서도 팁을 줘라. 식품점에 가서 계산 전에 뜯어먹지 마라. 카메라를 들이댈 때면 양해를 구하라. 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하지 마라. 호텔 로비 바닥에 앉지 마라. 호텔 방 안에 옷가지와 가방을 펼쳐놓지 마라. 호텔 방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나올 때는 베개 위에 팁을 매일 1에서 2달러 올려놔라. 머리를 빗고 다녀라. 수염을 기르려면 기르고 밀려면 다 밀어라. 제발 몇 개씩 턱 밑에 남겨놓지 마라. 뒷짐짓고 다니지 마라. 소리내서 먹지 마라.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로 받아줘라. 몇 살인지 묻지 마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줘라. 여자에겐 반드시 잡아줘라. 웨이터 옷자락 잡지 마라. 트림하지 마라. 귀 후비지 마라.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화장 고치지 마라. 태극기 나눠주지 마라. 호텔방에서 김치 먹지 마라. 이것이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육이었다. 이 정도 수준의 잔소리를 하려면 교수라기보다 유치원 선생님이 맞다. 우리는 아직 국제적 수준의 문화 에티켓을 배우지 못했다. 다른 나라 사람의 흉볼 수준이 안 된다. 나는 이제 제자들과 사업체 참관이나 박람회 참여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최소한 세미정장을 하고 공항에 나타나게 한다. 옷을 정갈하게 입으면 행동거지도 정갈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천 해수욕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태국 파타야에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위에 적힌 수십 가지 잔소리를 한다. 모두 성인이고 지식이 있고 직원을 둔 회사의 대표들이지만 그들의 위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려면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에티켓이 자신과 자기 사업체의 품격을 높여준다. 서울에 100만 명 넘는 외국인이 산다고 하나 우리는 아직 국제 기준의 에티켓을 배우지 못했다. 한국 사업가들이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국제 규격에 맞는 행동 양식을 배워야 한다. 영화 킹스맨의 주인공 해리의 유명한 대사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MBA 과정에 참여한 CEO를 대상으로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한 결과 93%가 매너를 뽑았다. 매너는 교육이자 습관이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다. 국제적 성공도 매너에서 시작된다. 이 글이 생각보다 여러 곳에 인용되고 알려진 것에 놀랐다. 특별히 한국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기에 해외여행이나 국제사업을 하는 모든 한국인은 이런 실제적인 국제사회 에티켓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매너 없는 부자는 경멸을 받게 되고 그런 나라의 문화는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회사를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구 전략은 사업 초기부터 계획돼 있어야 방향성을 갖게 된다. 사업을 하려면 출구 전략을 전혀 고민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을 평생 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평생 동안 할 사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업 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나의 재정적 상태나 능력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사업은 3가지 정도의 출구 전략으로 나눈다. 이 3가지 전략 중에 자신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한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소유한 사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달려있다. 본인의 사업체가 현재 아주 잘 되고 있어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좀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경쟁자가 늘어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출구 전략이다.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업이나 장세가 잘 되고 있으면 매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사업이 10년 혹은 3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지만 어떤 사업들은 아주 잘 돼도 1년 앞을 장담할 수 없다. 주식이 과열되면 팔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이때는 사업체도 팔고 나와야 한다. 사업체를 팔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가장 잘 될 때 파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사업체에 애착이 생겨버린다. 어떤 사람은 본인 이름이나 자녀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내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라도 언제나 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는 사람은 내 브랜드보다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기 이름을 사업체에 넣지 말자. 회사에 자신을 투영시키지 마라. 간혹 어떤 회사들은 사업이 잘 돼서 매각 요청을 받으면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다가 성장률에 둔하기를 맞는다. 더 이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구간에 다다르면 매매 가격은 급격히 떨어진다.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회사를 정상 가격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매입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로 매장을 100여 개 넘게 키운 회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더욱이 매장이 100개가 넘으면 개인이 살 수는 없다. 보통 펀드나 기관이 매입을 하는데 만약에 추가 성장 여력이 없다면 펀드는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이익이 많아도 지속 성장 가능성을 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사업체는 사업체다. 회사는 내가 아니다. 잘 나갈 때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출구 전략이 유용한 회사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회사가 산업 안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성장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다면 가장 대표적인 출구 전략은 기업 공개, IPO 혹은 큰 기업과의 인수, 합병이다.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가 너무 커져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에 여러 개인에게 분산해서 팔려는 기업 공개가 있고 증자를 통해 자본 조달 후 더 빨리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기업 공개가 있다. 전자는 창업자가 팔고 나가려는 의도가 있고 후자는 회사를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 마지막 출구 전략은 출구 전략이 없는 출구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사업체가 대를 이을 정도로 단단하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거나 특정 영역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즉, 해당 사업체를 팔아서 이만한 사업체를 다시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경우일 때는 평생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을 만드는 것이 전략이다. 동네를 넘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이나 이미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공산품 기업도 팔 이유가 없다. 대를 이어나가도 좋은 사업체다. 이런 사업체를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출구 전략일 수 있다. 첫 번째 매각 출구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꿈이 바로 출구 전략 없는 출구 전략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출구 전략을 놓고 자신의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놓아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이에 맞춰 자신의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고 투자 방향과 한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전략에 따라 설비, 시설 개설, 증설, 부동산 매입 등의 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듯이 사업에서 물러설 때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그 사업이 무엇이든 사업체가 성장을 거듭해 동네를 벗어나 큰 길에 들어서면 두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그 둘은 당신 양쪽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할 것이다. 한 사람은 수트 차림에 넥타이를 맸고 한 사람은 잠바 차림에 모자를 썼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자인 동시에 동업자다. 이 사람들은 이 바닥의 터줏대감으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이들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적이 된다면 사업을 더 키우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친구가 돼도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한참 지난 후에나 알게 된다.
수트 차림에 넥타이를 맨 사람은 금융이고 잠바 차림에 모자를 쓴 사람은 부동산이다. 흔히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들 한다. 농업이 중요시 되던 시절에 나온 이론으로 현대식 생산의 3요소로 바꾸면 부동산, 사업체, 금융이다. 모든 사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다. 어떤 사업이든 매장이나 사무실 혹은 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동산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가치는 정확한 수치로 산출된 실물 금액을 가지고 있다. 실물 가치를 지닌 변동적 자산은 모두 이자를 만들거나 배당을 지불한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업체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배당이나 이익에 해당한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는 뜻은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들과 긴장이 생긴다. 부동산 사용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구매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짐으로써 현재 사업체와 부동산을 연결하면 기존 사업 못지않은 지속적인 이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업을 잘해서 어디든 매장을 열어도 임대료를 낼 여력을 가진 회사를 소유했다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때 금융이 도와 융자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의 자산 구조에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라는 두 가지의 이익 구조가 나타난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사업체보다 안전자산에 속하기에 수익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 수많은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업체는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으고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 금융이 관여하게 된다. 투자의 종류와 방향에 따라 금융자본은 회사의 조직과 지분, 그리고 이익 배분 방식을 결정하려 하고 이 협의에 따라 회사는 금융조직과 동업의 길을 걷게 된다. 스타트업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와 같이 연쇄적인 투자 진행을 받으며 지분을 희석하는 과정이 있고 자본의 금액과 성격에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 이상을 요구하거나 신주 발행에 관여하는 식의 경영 참여를 하기도 한다. 자본이 회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은 신용이 자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과 동일하다. 이때는 더 이상 창업자가 자기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금융조직과 잘 지내고 자본을 이해해야 존립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 것을 뜻한다. 수입의 발생 방식은 몇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신의 노동력이 곧 수입이 되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자본으로 수입을 만드는 기업가도 있다. 그리고 금융과 합작해 신용을 통해 미리 이익을 현금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토록 사업은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금융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면 사업체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될 수 있다. 산티아고는 너무나 어렵게 멕시코만에서 큰 청새치를 잡아 보트에 매달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청새치의 피가 상어들을 유인했고 그 상어들이 결국 청새치의 뼈만 남기고 전부 다 먹어치워버린 것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영자는 누구나 산티아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은 정교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 이 칼은 언제나 앞뒤를 바꾼다. 필요하면 당신을 위해 당신의 경쟁자들을 물리쳐 주지만 상황이 돌변하면 칼이 당신을 향할 수 있다. 살과 뼈를 해치하듯 냉정하게 당신과 당신 사업차를 해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과 금융이 언제나 당신 편에서 일을 하게 만든다면 확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사업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커진 사업체는 규모를 키워나갈수록 부동산과 금융을 발밑에 둘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파트너가 되겠다고 요구하지 않고
부하의 역할로라도 당신 옆에 붙어있기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된다. 금융과 부동산은 언제나 세상의 강자였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역할을 하며 오랜 세월을 버텨낸 사람들이다. 당신이 방심하는 순간 언제나 발밑에서 칼날이 날아들 것이다. 자신의 사업에만 노력하지 말고 같은 열정으로 금융과 부동산도 함께 공부하길 바란다. 세상에 이름을 낸 모든 경영자는 이 둘을 모두 제압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에 빠진다. 똑똑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음모론에 더 잘 빠진다. 불확실성을 유난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치 요소나 이해하지 못할 경제 환경이 나타나면 이를 설명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설명이 분명치 않을 때阴谋론은 쉽고 간단한 답이 된다. 종교의 원리주의자들이 양극단의 보수나 진보 지식인들도 음모론에 쉽게 동화된다. 또한 이들의 지적,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는 다수에 의해 음모론은 힘을 얻고 대중을 설득하게 된다. UFO, 점성술, 혈액형, 대체의술 등은 여전히 식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돼지가 철학에 빠진 날의 저자인 런던대학교 스티븐 로 교수는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런 비합리한 믿음의 덫을 지적 블랙홀이라고 이름지었다. 우리의 일상 대화 속까지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과 주장이 범람하고 엘리트들조차도 이런 믿음과 주장에 현혹되는 이유는 논리와 이론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변의 이성적 비판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들의 믿음 체계를 만들어낸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주장에 맞는 근거들만 찾아 점점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렵고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나열하거나 모호한 말로 심오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가장한다. 히틀러의 탄생과 9.11 테러 사건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모두 예견했다고 하는 중세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이런 모호함 때문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 직접적 언급이 없었음에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옳다 믿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신앙이 된다. 논리나 증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1960년대 미국의 역량을 총집결한 아폴로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75만 명에 달한다.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다는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토록 엄청난 비밀이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반문해보지 않는다. 이런 의심이 확대되자 나사는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남긴 사각 지지대를 정찰 위성으로 달 상공 24km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평평한 지구 국제 컨퍼런스라는 단체는 2019년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을 태우고 세계를 향해 하는 크루즈선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지구 평면설을 증명해 내겠다고 한다. 어느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미국인의 2%가 지구 평면설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대 과학에 익숙한 25세 전문의들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인구의 7%에 해당되는 1,100만 명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지구 평면설은 놀이나 유머가 아니다. 지구 평면설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만든 로켓을 띄우기까지 한다. 1990년대 초 에이즈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작은 단체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에이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양실조나 허약한 건강상태 같은 다른 요인 때문에 걸린다는 것이다.
증거도 근거도 명확치 않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타고 은베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에이즈 치료를 막기 위한 원조 제의를 거부했다. 은베키가 태도를 바꾼 것은 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후였다. 한국에도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나키가 있었다. 한때 회원수 6만 명에 달했다. 카페의 설립자는 한의사로 예방접종을 극도로 불신하고 자연치유를 강조하여 많은 아이를 사지에 몰아넣은 적이 있다. 이 카페에 모인 부모들의 교육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정신 나간 생각을 신봉하는 사람 대부분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음모는 자주 등장한다. 주가가 폭락하면 공매도 세력의 음모론이 떠오르면서 시장을 망가뜨린 범인을 찾으려 한다.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것도 일종의 음모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소문이 나에게까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가가 급등하면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한다. 큰 손과 작전 세력이 손을 잡고 개미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석하는데 이만큼 쉬운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하나에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가, 강남 부동산 값이 반값 이하로 폭락할 거라는 소문은 음모와 희망과 예측이 번복된 경우다. 누군가 이런 예측의 논리적 데이터를 접목하면 음모는 사라지고 과학적 예측만 남는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한지를 보면 쉽게 구분된다. 상식은 과장, 허구, 왜곡, 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도구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상식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은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생각과 의견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상식이다. 지혜와 지식과 도덕이 교차하는 지점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상식은 역사, 법, 관습, 신앙, 논리, 이성보다 위에 선다. 상식은 별도의 탐구나 공부가 필요 없고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보편적 지식이나 식견이다. 그러므로 상식은 쉬운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음모에 빠지는 순간 상식을 벗어난다. 편협한 생각과 지적 우월감이 상식이 들어올 자리를 없애버린다. 유명 대학, 좋은 직업, 뛰어난 실적을 지닌 사람은 특별히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더더욱 자신을 살펴야 한다. 사업은 물론이고 인생도 상식을 벗어나는 순간 패자로 전락하고 좋은 친구들이 떠나고 가난한 괴짜로 인생을 마칠 확률이 높아진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나는 청년 시절에 몇 번은 속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절박했다.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그렇듯 온 가족이 하루 16시간씩 주당 112시간을 일하던 시기였다. 지치고 힘든 가족들은 모두 예민했으며 말투는 날카로워졌다. 부모는 늙어가고 아이는 자라는데 달리 희망도 없었다. 중고 옷가게에서 산 3달러짜리 청바지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은 트럭을 타고 매일 아침마다 마켓에서 팔 과일을 사러 다니던 나는 잘만 하면 넥타이를 차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고 주말에는 가족과 놀러 갈 수 있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다. 당시 삼복 컴퓨터가 최대 주주였던 이 머신즈는 저가 PC 판매로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회사로 한국 기업 사상 두 번째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관심을 모았다. 그는 나에게 상장 전에 $10,000치 주식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줬다. 당시에 $10,000는 내게 정말 큰 돈이었다. 별다른 인연이 없던 나에게 그런 특혜를 준다 할 때 물러서는 눈이 그때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은 폐지되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여기서 멈춰야 했으나 무지와 욕심이 다시금 올라왔다. 이때 그는 실시간 주식 차트 거래가 미국에서 막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거래 분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거래 회사를 만들어 수수료를 벌자고 제안했다. 솔깃한 아이디어에 휴지가 된 주식을 소개한 죄도 묻지 못하고 최소 도매상이 아닌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흥분감에 또다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증명된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권거래 사무실을 열어버린 것이다. 몇몇 고객이 하루 종일 욕설을 하며 초치기 거래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참혹했다. 한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모두 떠나자 결국 혼자 남아 직접 거래를 시작했다. 마치 카지노 딜러가 혼자 카지노를 두는 모습처럼. 자본은 스스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방에 크게 벌자며 주식 옵션 거래를 제안했다. 옵션에 대한 이해가 없던 나는 수없이 묻고 다시 물어서 겨우 상품에 대한 이해가 끝나자마자 옵션 거래를 했지만 홀짝을 맞추는 도박에 불과했다. 적게 벌고 많이 날리며 수수료 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모든 자산을 날렸다. 좌절과 실망에 주저앉은 나에게 외환거래는 불과 몇백 달러로도 투자할 수 있다며 제기를 부추겼을 때 이미 바닥까지 가버린 나로서는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레버리지가 큰 상품인 외환 선물 투자는 이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결국 바닥이 아닌 지하실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민생활 10년, 3,650의 노력이 빚까지 얻고 끝났다.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다.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그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 일로 딱히 그 사람도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그를 편들어 주고 있었다. 자기도 검증해보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 돈으로 실험해 보기 위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내 절박함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수년이 지난 후였다. 당시 이 머신지의 상장은 전형적 공개 출구 전략이었고 실시간 차트 거래는 실험 모델이었으며 옵션은 대형 펀드 투자자들이 해지 모델이었고 외환은 국제적 전문가 영역이라는 정도를 알게 된 것이다. 나의 무지와 욕심이 결국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내가 사기를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나의 욕심과 무지함이었다. 다행히 나는 그 이후 누구에게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르는 영역에 관여하지 않으면 사기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익이 많다는 모든 제안에서 물러나고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면 거의 모든 사기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된다. 내겐 제안이 끊김없이 들어온다. 거절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좋은 투자를 거절한다는 건 그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익이 너무 많고 사업 모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아니라면 사고가 생겨도 사업을 제어할 수 없고 예상이익이 많다는 예측은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다. 사고처럼 한순간 당하는 사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 1.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없는가? 2.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는가? 3. 있어 보이고 싶은가? 4. 5년간 안 써도 될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5.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가? 6. 승부욕이 강한가? 7. 부자가 되면 대중과 함께 살 마음이 없는가? 8.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가? 9. 복리를 잘 모르는가? 10.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다 갚지 못해 이월시켰는가? 11. 귀가 얇은 편인가? 만약 이런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5개 이상이라면 투자를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 투자는 고사하고 돈을 제대로 저축하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투자는 동업이고 경영참여이며 이 단어는 가치를 따라 움직일 때 쓰인다.
트레이딩은 단순 매매다. 사과를 도매상에서 사와 시장에서 파는 것은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래다. 주식에서 시세차를 통해 이익을 남기거나 부동산에서 갭 투자나 딱지를 사고 파는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시작도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매수와 매도에 대해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남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기준이다. 시장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남에게 매도 시기를 묻는 것이다. 이걸 묻는다는 건 스스로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다는 뜻은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본인이 본인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매수를 잘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도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매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는 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다. 있어 보이는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고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산다면 아직 투자 자격이 없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한다. 부자가 되기 전에 모든 자산은 다른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품위가 돈을 모아오기는 하지만 품위와 사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자산에 비해 과도한 품위도 사치다. 투자는 최소 5년은 기다려야 지의 가치를 한다. 최소한이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돈을 투자하면 그 조급함에 당연히 기회도 놓치게 된다. 5년간은 쓰지도 않은 되는 돈만 투자하고 그럴 돈이 없으면 그런 돈을 만들든지 투자하지 마라. 시간은 인간보다 현명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투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일정한 수입은 이미 투자한 돈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지원군이다. 일정한 수입에서 일정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라.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은 조그마한 등락에도 흥분하기 마련이다. 투자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소문을 내서 자랑하느라 밥값으로 이익이 없어지고 실패하면 폐인이 될 수 있다. 투자를 잘하려는 사람은 침착해야 한다. 성공을 해도 의젓하고 손해가 있어도 의젓해야 한다. 투자 시장은 스포츠가 아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대중 안에서 성장하고 죽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지 않고 거리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장터에 가본 일이 없으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셰프가 인사를 해주는 식당만 다니고 백화점에서 샤인머스켓과 애플망고만 사먹는 사람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없다. 둘 다 능숙하게 해야 한다. 여유가 있어도 대중 안에서 항상 자연스러워야 한다.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 빨리 돈을 벌려면 눈부신 위험자산을 쫓게 되어 있다. 벌어도 결국 물에 던져진 솜사탕처럼 사라지고 만다. 돈 주인에게 욕심을 보이면 돈은 미리 알고 떠난다. 급하게 돈을 벌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장 늦게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영영 되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크다. 복리는 고모님 이름이 아니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글을 모르고 대학에 온 것과 같다. 글을 배워 다시 오길 바란다. 신용카드 잔액을 이월시키면서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5만원짜리 티셔츠를 사고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수입을 관리하는 능력도 없고 소비할 자격도 없다. 신용카드를 끊고 직불카드를 쓰며 몇 달 굶어야 몸의 투자 체질이 바뀐다. 나쁜 음식에 오래 노출되면 단식을 통해서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경제활동이다. 사람들은 귀가 얇다는 걸 귀여운 성품쯤으로 생각한다. 귀가 얇은 사람은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면서 절대로 가족 말은 듣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없는 가장 순수한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가족임에도 택시 운전사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하기도 한다. 자기 주관이 없으면
모든 남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스스로 마음에 자립이 생기고 매사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내나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기 바란다. 두량 종남 복팔분.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는 말은 두량 종난 복팔분이라고 한다. 이 말은 나의 투자 철학이기도 하다. 예전부터 불교 선방 스님들 사이에서 전래되는 생활 규범이다. 한의학에서도 두안조결이라고 해서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권한다. 복팔분이란 배의 80% 정도가 차면 식사를 그치라는 교훈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달리 병이 생기지 않고 배를 가득 채움으로써 생기는 모든 병을 미리 막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의 동물들은 달리 운동하거나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산다. 사람도 두량 종남 복팔분만 지켜도 무리 없이 살 수 있다. 10여 년 전에 일본의 관상학자이자 뛰어난 투자자인 미즈노 남보쿠의 책에서 복팔분의 교훈을 얻은 후 잘 지켜내고 있다. 비단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모으는 쓰는 모든 과정에 이 교훈을 적용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현장에 다녀보고 알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돈을 쓸 때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에 지출한다. 투자를 할 때는 개걸스럽게 욕심내지 않고 배가 부르기 전에 일어서는 것이 윤택한 삶을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익만 챙기는 것이며 이 원리가 복팔분이다. 투자를 할 때 매수 못지않게 매도도 어렵다. 아무리 매수 타이밍을 잘 포착해 성공했어도 매도에 실패하면 원금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가 어려운 것은 욕심을 부려서다. 욕심을 절제할 수 있으면 오히려 옳은 매도가 나온다. 100분의 1조짜리 전자시계를 가지고 가장 높은 숫자에 정지시켜보면 100을 넘기기 쉽다. 투자는 100%를 지나면 0%가 될 수 있기에 결국 80%면 가장 높은 점수다. 복팔분의 교훈을 주식에서 모두 지키기 바란다.